네, 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이성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9.19죠. 지금 안 그래도 저 판문점에서는 뭐 행사가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7년 전에 9.19 군사합의에 대한 뭐 그러한 작성과 관리에 대한 부분이 직접적으로 관여가 돼 있어가지고 소회가 깊습니다. 그리고 오늘 GKF 마지막 건 마지막 시간이죠. 마무리 짓는 세션을 또 이렇게 진행하게 되어서 남다른 소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주권의 정부가 출범한 지 건 이제 한 3개월 반 정도 지나가죠,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커다란 그 방향성,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 이것이 제시되지 않다 보니까 이 안보 관련 부처들, 기관들 또 저희와 같은 국책연구기관에 있는 전문가들이 그런 안보 정책을 입안하고 이렇게 그 결정할 때 그런 부분들이 아직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따라서 오늘 안보실에서 누가 와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국가 안보 전략을 조금 더 빨리 이렇게 작성이 돼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빨리 작성한다고 해서 또 능사는 아니겠죠. 튼실하게 내실 있게 작성돼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네, 우리가 국가안보전략과 평화공존을 전제로 해서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할 때 우리가 어떠한 국가안보전략 목표를 우리가 제시를 하고 또한 그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 전문가들과 한번 그런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저희들이 패널을 모신 분들도 여러분 패널들 다 명함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은 이 한국을 대표하는 4대 국책기관 전문가분들 다 모셨습니다. 그래서 국방, 외교, 통일, 경제안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의 시각에서 국가안보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주지 드릴 점은 오늘 이 자리는 당면한 안보 현안, 안보 과제 이런 것보다는요 조금 더 개념적이고 방향성 위주로 좀 흘러간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인식의 지평을 좀 넓히기 위해서 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오늘의 그 토킹 포인트들을 제가 보니까 아마 핵심 키워드들이 아마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국가 안보 전략, 평화 공존, 그 다음에 국가 이익, 실용, 신뢰 회복, 그 다음에 경제 안보, 전략적 자율성 아마 이런 핵심 키워드들 내에서 오늘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1시간 10분인데요. 국가안보 전략을 논하기 위해 1시간 10분은 너무나 빠듯한 시간입니다. 막바로 진행할 거고요. 각 발표자 분들께 패널 분들께서는 7분 이내에 좀 더 핵심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오늘 패널 분위기 아직도 평화롭죠. 지금 평화공존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시간 엄수를 안 해서 이 평화공존의 분위기를 좀 깨트릴 수 있는 그런 그 행위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만큼 시간 엄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 그 중요한 것을 말씀 안 드렸네요. 제가 소개를 안 드렸죠.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을 빠뜨릴 뻔했네요. 자, 우리 외교 분야를 대표해서 우리 국립외교원의 김한건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신 최윤종 박사님이십니다. 그다음에 통일연구원을 대표해서 우리 장철훈 박사님. 그다음에 한국국방연구원을 대표해서 정경주 박사님. 우리 국방대학교 대표해서 손한별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이게 밀살 뻔했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김한건 교수님께서 먼저 발표를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국제관계를 연구하고 현재 제가 속한 소속 기관에서 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주제 국가안보 전략과 평화 공존에 맞추어서 저는 한미동맹과
한중 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정세 안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지만 한 가지 정의했던 대외 정책의 기본 방향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관계 발전을 추진한다와 미중 사이에서 주요 현안별로 유연한 전략적 위치 조정을 통해서 실용 외교의 바탕을 둔 국익 극대화를 추진해 나간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 그러한 방향을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고 연구하시듯이 미중 전략적 경쟁이 이렇게 심화되어 가고 있는데 과연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이 병행이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쉽지 않은 사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중 관계는 더욱 갈등이 높아졌고 또한 중국도 가능하다면은 미국과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쟁을 위해 미국과의 협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올해 나타났던 브릭스 정상회의 또 상하이 협력기구에서의 중국과 인도의 만남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셨듯이 전승절 80주년에 중국, 러시아, 북한이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러한 한국이 추구하는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의 병행이 가능한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그 다음에 한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법적인 접근, 즉 미국이냐 중국이냐 또는 중국은 한국이냐 북한을 택했을 것이냐라는 이분법적 접근보다는 각 나라들이 주요 현안별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부분에서 유연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전승절 이후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연대가 강해졌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한국도 한미를 강화하고 이에 대해서 좀 더 강경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한 칸 더 들어가 보면 북중러가 이렇게 만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들의 대미 협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즉 그 얘기는 북중러 모두가 미국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연대를 넘어가는 미국의 대립적인 모습이나 또는 미국과의 대화를 깨고 갈등과 대립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직은 바라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분법적인 접근보다는 각자 이익에 따라서 현안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유연한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한중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도전적 구조적 도전 요인들을 해소해 나가면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구조적 도전 요인의 정치 외교 분야에서 지금 가치와 체제에 갈등이 나타나고 있고 군사 안보 면에서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다 보니까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는 당연히 구조적 도전 요인이 커졌다라고 봅니다. 경제 통상도 상호 보완해서 이제는 경쟁의 구조로 바뀌었고 사회 문화 부분에서는 아시다시피 한복, 김치, 단오절 등등으로 문화적 논란이 이어지면서 사공 호감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한국형 전략적 자율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미동맹과 전략적 자율성을 서로 반이하고 대립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전략적 자율성에 대한 논의가 EU, 유럽을 중심으로 많이 나타났는데 EU가 고민했던 것도 트랜스 아틀랜틱 동맹, 즉 미국과의 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능한 자율성을 갖고 또 그 자율성의 공간 안에서 중국을 포함한 제3국의 여러 나라들과 협력을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에 고민을 해왔습니다. 아마도 이런 전략적 자율성의 개념들이 인도는 물론이고 아세안 국가들 그리고 호주와 일본도 본질적으로는 이러한 전략적 자율성의 행동들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한국은 최근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의해서 또 한미동맹의 더 신뢰성을 높여야 된다는 정책적 기조 하에서 한미동맹에 집중하고
반면에 전략적 자율성에 대한 논의의 공간이 우리 사회 내에서 크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용어가 지금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에 민감한 뉘앙스를 포함한다면은 아세안이 추구하는 전략적 탄력성, strategic resilience 또는 아세안 국가들에서도 특히 베트남, 태국 등이 시도해봤던 대나무 외교, 뱀부 디플로머시 등등을 활용해가면서 우리에 맞는 한국형 전략적 자율성의 용어와 그런 정책적 방향성 또 내용들을 만들어 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부분에서 한국이 돌파구로 삼아야 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 나왔듯이 다자 외교의 역량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외교는 양자 외교와 강대국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미 간의 문제 또 한중 간의 도전 요인들은 양자에서 풀기 어려우면 다자의 무대로서 제한적 손상 또는 다자 외교에서 부드러운 방식으로 서로의 이견을 조율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한데 한국은 현 상황에서 다자 외교의 역량이 그동안 크게 발전해 오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이제는 장기적인 모습으로 즉 양자 외교는 금방 효과가 나지만 다자 외교는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지만 지금부터 장기적인 전략으로 나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최근에 나왔던 신냉전과 그다음에 동북아 지역에 나타나는 북중러 한미일의 대립 구도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은 모두 이것이 우리의 국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냉전과 진영화 구도에 대해서 함께 이걸 긴장을 약하게 시키기 위해서 한중협력 그리고 한중일 협력을 만들어 나가는 즉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진영화 구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한중과 한중일 협력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 토론 시간에 더 깊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요지는 그건 것 같아요. 한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한중관계, 다자외교 등을 통해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좀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뭐 이런 것이 핵심 요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질문은 나중에 답해 주세요.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본다면은 우리 한국적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우리 입장으로서는 그건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 열릴 때 우리 대통령님께서 안미 경중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제 또 우리 타임저지와의 인터뷰에서는 또 다른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브릿징 역할을 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답을 해주실게 이러한 부분인데 우려심, 그 다음에 그런 일맥상통하는 연계성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합의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 가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최윤종 박사님께서 경제안보와 기술, 그 다음에 실안보 위주에서 한번 발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말 뜻깊은 행사에서 이렇게 제 소견을 같이 공유드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경제 안보, 신기술 안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어떻게 한반도의 전략 환경을 규정하고 어떤 식의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그에 앞서서 왜 지금 한반도에서 이 평화라는 키워드를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키워드의 맥락에서 경제 안보와 기술 안보는 어떤 위치를 가져야 되는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냉전이 도래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의 이 렌즈를 한반도에 고착을 시킨다고 하면 신냉전은 실제로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는 미중일러 4강의 주요한 이해가 충돌되는 지정학적인 단층선 그 최전선에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역량을 증대하고 있고요. 공세적인 중국의 부상,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의 안보를 책임져왔던 미국이
논란의 여지가 이 또한 있습니다만은 어떤 식으로든 한 발 물러서서 한국이 전면적으로 책임을 져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인도 태평양이라는 지역 개념이 전면에 부상하고 그 안에서의 한반도의 역할은 또 다른 뉘앙스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지정학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통적인 군사적 문제를 넘어서 어떤 경제 안보, 지금 우리가 느끼는 어떤 안보적인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관세를 비롯해서 무역 어떤 협상에서의 압박, 다자 질서가 붕괴되고 더 이상 전통적인 안보 질서에 의지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들, 그리고 이제 특히 최근에 보면은 군비 지출이 이제 2조 7천억 불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군비 지출을 이제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데 과연 그에 병행할 수 있는 군비 통제, 신뢰를 쌓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들은 그에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갭이 점점 늘어나고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책임질 수 있는 국가들도 지금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메커니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위기에 정말 그 가장 첨예한 곳에 서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돌파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게 진짜 우리의 가장 큰 위험이 될 것 같고, 이러기 위해서는 어떤 힘을 위해서 어떤 그 강압과 통제와 어떤 단절 이런 것보다는 최소한 이것들을 매니저블하게 가져갈 수 있는 최소한의 신뢰 구축, 평화, 이것을 우리의 단기적인, 물론 이 평화라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가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에서 어떤 평화적인 그런 어프로치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군사력 억지는 사실 우리가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더 이렇게 손에 잡히고 우리가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마 경제 안보와 기술 안보 측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실 무력 충돌의 위험과 동시에 제가 앞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굉장히 이제 요즘에 맨날 뉴스를 통해서 듣는 것이 경제적인 압박. 우리가 이제 성장 사다리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간 한국뿐만이 아니고요. 이런 경제적 압박을 느끼는 위기 의식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굉장히 크고, 사실은 이제 그 디벨로핑 컨트리들에서는 이것이 실존적인 압박으로까지 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술 안보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1, 2, 3차 산업혁명, 지금 4차 산업혁명 기라고 하는데 이것들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에 산업혁명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올 수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모든 것이 안보화되면서 기술조차도 동맹과의 블록화, 기술을 이전하지 않고 기술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팽배해지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술 안보와 경제 안보가 우리에게 그 어떤 그런 군사 안보적인 요인과 더불어 굉장히 위기 요인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상호 의존성이 심화가 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상호 의존성으로 기존에 우리가 어떤 안보적 평화를 누릴 수 있었고 성장을 할 수 있었고 그런 것이 오히려 우리가 무기가 되는, 그렇죠, 상호 의존의 무기화를 경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이런 취약성의 원인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소규모 개방 통상형 국가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 다른 나라들과 이 무너져가는 다자 질서를 세우려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한반도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안보적인 우리가 이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어떤 비군사적인 억지력을 확보하는 건데, 군사적 억지와 더불어서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 기술 복원력을 같이 생각하는 어떤 확장된 통합 억지. 그러니까 통합 억지가 Integrated Deterrence Plus라고 하는 군사적 억지를 넘어서는 이 플러스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플러스는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어떤 그런 신뢰를 구축하는 이 제도화, 정비화. 제가 어떤 자리에서는 이제 신뢰의 상호 운용성, interoperability of trust라고 했는데, 이런 신뢰와 신뢰의 제도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공급망, 금융, 데이터 이런 경제기술 네트워크에서 탄력성을 확보하고 또한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요 플러스를 같이 하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 한반도에서 이제 이런 미중일러 4강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제 이게 삼각협력이 됐던 소다자 네트워크가 됐건 아까 김한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네트워크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곳 할 수 있는 탄저블한 그런 그 액션 플랜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보건, 식량, 기후 변화 대응 이렇게 정치적 민감성 낮지만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는 제가 이제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재난 구조, 디지털 신뢰, 해양 안보 이런 것들의 제도화 정도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환경에서 그래서 이제 한국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짧게 요약을 하자면 단순히 군사력 강화나 억지력 확보 이것으로는 한반도의 어떤 그런 평화 공전, 평화 구축 체제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떤 협력과 신뢰를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경제 안보, 기술 안보, 나아가서 사회적인 포용력을 갖추는 그런 복합적인 포괄 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통합적인 어떤 그런 안보적 시야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럴 때만이 한국이 한반도의 평화 안정, 나아가서 동북아의 평화 안보 여기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책임 강국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먼저 발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 박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최 박사님의 요지는 다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은 전통적인 군사 억지보다는 경제 안보, 그 다음에 그 기술 안보, 또 이것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요즘은 신안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을 통해서 확장 억지보다는 확장적인 국가 안보 전략으로 발전해 나감으로써 그것이 북한에 대한 평화 공존의 하나의 마중물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러한 그 여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제가 질문을 좀 드린다면요. 그러면은 이러한 기후 변화, 경제, 기술, 이러한 확장된 안보 전략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공존에 대한 접점을 찾는다 그러면은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한 가지 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또 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우리 장철훈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통일연구원에서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는 장철운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통일부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측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이성훈 박사님께서 제 소개를 간단히 해 주실 때 통일연구원을 대표해서 왔다고 해주셨는데 지금 드리는 말씀은 통일연구원을 대표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 개인 소견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공부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소속돼 있는 연구기관도 그렇고 성격이 주로 대북정책이나 남북관계,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군사안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라는 제목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인수위원회가 없었고 그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했던 국정기획위원회가 한 2달 정도의 활동을 마치면서 이재명 정부의 그 123가지 국정과제 안이라는 책자를 내놨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거기에 있는 내용인데 최근 며칠 전에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해서 발표를 했고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아마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 통일 외교 분야의 목표로는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국방 분야 전략, 대북 통일 분야 전략,
외교 분야 전략 각각 밝히고 있고 그 국방부가 담당해야 할 국정과제 5가지, 통일부도 역시 5가지, 외교부도 역시 5가지 이렇게 해서 총 15가지 국정과제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북한이나 대북 정책 그리고 남북 관계와 관련된 내용들만 간추려서 좀 기재를 해봤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정예 군사력 건설을 통해서 북한을 확실하게 억제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에 우리의 군사력 증강뿐 아니고 한미 동맹에 기반해서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 억제를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대북 통일 분야 전략은 기본적으로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를 내세우고 있고 큰 틀에서는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방향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교 분야 전략으로는 세계로 향하는 실용 외교라는 걸 내세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된 건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추구 뭐 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내놓은 그 국정과제와 관련된 자료를 보면 여러 기관이 함께 협동해서 해야 될 과제 12가지를 선정하고 있고 그 중에서 국방 통일 외교 분야의 중점 전략 과제로는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공존 기반 구축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아마도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대외 정책, 대북 정책을 포함하는 대외 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한반도 평화 공존 뭐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 초기에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특히나 그러한 조치들의 대부분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신뢰 구축, 긴장 완화와 관련된 조치들이었습니다. 조치를 처음에 취할 때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면 북한이 호응하겠느냐라는 조금 우려도 제기가 됐던 것이 사실인데 생각보다 북한이 빨리빨리 상응하는 조치로 호응을 해서 참 다행이다. 그리고 일정하게 기대감을 갖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 말고 대남 정책, 대미 정책 이런 거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걸로 보이는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8월 14일 날 발표한 담화를 통해서는 그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지향하는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 이렇게 폄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행동은 자기들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은 적극적으로 취하는 동시에 말로는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들을 아직까지는 견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 80주년 경축사에서 북한 체제 존중 및 흡수 통일 배제와 같은 몇 가지 원칙을 천명을 했습니다. 그거는 9.19 군사 합의를 기념하는 오늘이 그날인데요. 그 7주년을 기념하는 메시지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천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광복 80주년 경축사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인내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랬고요. 그 부분은 생방송으로 지켜보는 와중에 봤을 때는 저거는 기존에 원고에 없던 내용이구나 라는 점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젠가 오늘인가 내놓은 그 9.19 군사합의와 관련된 그런 메시지에서도 역시 인내하면서 기다리겠다.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뀌겠느냐. 인내하면서 기다리겠다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은 남북한 간의 평화 공존을 지향하는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첨예하게 부딪히고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까지 긴장이 고조됐던 남북한 간의 정시 군사적 신뢰 회복을 우선적으로 도모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이후에는 평화 공존과 공동 발전을 지향하는 방향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걸림돌은 크게 2가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하고 싶어 할 수 있는 남북한 사이의 교류 협력도 현실적으로 장애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2023년 말에 북한이 느닷없이 주장한
북한의 대남 정책입니다. 대적 정책으로 전환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노력을 해서 돌려 세울 것이냐, 향후 남북 관계의 운명이 어느 정도 달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처 못 드린 말씀은 뒤에 이어서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강조점은 그건 것 같습니다. 이 이재명 정부의 안보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한반도 평화 공존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남북 간의 신뢰 구축이 우선이 아니냐 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우리 장 박사님께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뭐 신뢰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재명 정부가 가장 우선점을 두어서 그 신뢰 구축을 해야 하는 가장 우선점, 좀 현실적인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뭐하고 연계가 되냐면은 비핵화를 말씀하셨는데요. 예전에 그 대통령님께서는 비핵화를 동결, 감축, 폐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제 또 타임즈지와의 인터뷰에서는 그것이 핵 개발 중단, 그다음에 감축, 그 궁극적 비핵화라고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장 박사님께 여쭙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비핵화나 한반도의 신뢰 구축에 대한 그러한 가장 우선점, 지향점이 뭐가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그다음에 기존의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3단계, 그다음에 어제 말씀하신 3단계와의 차이점, 뭐 그것이 연계점이 있는지, 뭐 연계점이 있겠죠. 그 차이점 위주로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기관을 대표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는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방연구원의 우리 정경주 박사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국방연구원의 한반도안보연구실에서 일하고 있는 전경주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힐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주최 측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하고 싶은 바는, 먼저 세계로 향하는 국가안보 전략은 어떠한 방향성을 갖춰야 하는가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일부로서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개괄해 주신 것처럼 국제 질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이고, 우리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될지에 대한 갈피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대한민국이 어떠한 국가인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국가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용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실용이 무엇을 위한 실용인지에 대한 우리의 명확한 원칙과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내부적으로는 민주주의라면 그것을 대외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가치는 다자주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와 다자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로서 국가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이 지역 내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는 지역 강국, 그리고 상위 중견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안보 전략에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기술산업동맹으로 확장하여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양자, 다자, 소다자 협력을 통해 영내 네트워크 권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제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AI, 반도체와 관련돼서 한국이 우위를 갖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기술과 관련된 공급망에서 중요한 안보 자산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사이버와 우주 영역에서 국가적 역량과 대외 파트너십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보존 자원이 많이 부족한 만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자력을 반드시 주력 에너지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방향성은 한국의 경제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고, 비핵 군사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뒤따르는 국방 전략은 군사적으로 북한뿐 아니라 주변국으로부터 야기되는 실존적
잠재적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전방위적 국방 태세를 갖추되 이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그에 따른 확장 억제를 기반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현대화는 미국에 의해서 한국이 끌려가는 의제가 아닙니다. 한미 공동의 의제로서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에 더욱 주도적이며 현대전에 적응할 수 있는 군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병행해서 한국군은 한반도를 이제 넘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사이버와 우주, 더 나아가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북극에서의 국익 달성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삼축체계 역시 무인화와 AI 등 첨단 기술을 통해 더 전략적인 능력과 통합 운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인구 감소라는 어려운 문제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원과 기술을 군의 기술과 자원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 K-방산 육성을 위해서 한국과 상호 운용성이 제고된 파트너 국가들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방 전략에 따라서 어떠한 대남 위협을 가하는 그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한반도의 상황은 그렇게 우호적인 상황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현재 적대적 두 국가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적대적으로 일관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어떠한 정책적 시도를 한다 한들 이것이 효과적인 반응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국가적인 역량을 북한에 모두 집중하기보다는 좀 더 세계를 향한 우회적인 접근을 통해서 북한을 설득하고 그러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한국이 대북 전략을 위한 전략적인 공간을 확장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 속에서 더 많은 국가들이 북한과 관련된 문제들을 직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동의 이해 기반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북한은 현재 중국과 러시아 이 삼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하기 위한 노력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은 미국과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등을 통하여 북한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북한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북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영내 국가들과 어떻게 이 북한을 좀 더 평화의 장, 협상의 장으로 끌어올 수 있을지에 대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북극과 관련된 경제 협력들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현재 북극에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군사협력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역시도 북극에 대한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중국과 러시아도 경제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야에 대한 협력 고리를 넓혀서 북한에 대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먼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발전을 시도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통하여 북한에 접근할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4자 회담 혹은 6자 회담 등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러한 협력은 다자 협력체의 제안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4자가 될지 6자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한국이 주도해야 되는 방향성은 다자주의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 영내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그것의 중심으로서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중국 그리고 미국, 러시아 역시 모두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은 국가임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임을 강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남북관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를 완화하기
완화하기 위한 신뢰회복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고 오늘 그 9.19 군사 합의에 대한 부분도 개정의 소요가 있는지를 파악한 후에 다시 한번 합의를 할 수 있는 방향들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논의들은 이후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박사님 감사합니다. 전 박사님께서의 강조점은 그건 것 같습니다. 대북 그 전략적 공간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인 접근보다는 다자적, 우회적 접근, 국제 협력을 통해서 그렇게 가자는 것이 아마 강조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사항은요, 그 폭을 조금 좁혀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적대적 두 국가론 그리고 북중러 협력 심화, 이 엄중한 현실이죠, 그죠? 이러한 현실 상황 하에서 우리가 다자적 그다음에 그 우회적인 접근을 통해서 북한하고 접점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인도적인 협력이든 지원이든 간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현실적인 방안이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답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국방대학교 손한별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국방대학교 손한별입니다. 초대해 주신 통일부하고 INSS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국방대에서 북핵에 대한 군사 전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연구자들께서 북한의 핵무기, 핵 개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논문을 썼는데 사실은 지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 실패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군사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 정책, 강압 정책도 실패해 왔고 대화와 관여를 강조하던 측도 실패해 왔습니다. 이유는 사실은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해서 두 가지가 강압 전략과 관여 정책이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을 잊고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 더 컸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현재의 복잡한 환경 속에서 평화를 갖추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제 오늘 모임의 주제인데 사실 평화롭지 않은데 전쟁터 한복판에서 혼자 평화를 목 놓아서 외친다고 평화가 오는 것도 아니고 또 기회가 왔는데도 그걸 잡지 못하면 여전히 계속해서 똑같은 환경 속에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프로시딩에 나눠드린 것처럼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사실 첫 번째는 남북 사이의 적대 구조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이 적대를 종식시키겠다는 목표는 비현실적이고요. 현실적이지도 않고 지속적인 적대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위협을 줄여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신뢰를 구축하는 문제, 평화를 만들어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섣부르게 접근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오히려 불신만 쌓여가는 역사를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을 제약이 아닌 전략적 변수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을 연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제도화시킴을 통해서 그것이 학습과 신뢰를 누적시켜가는 과정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전 박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국제 질서의 변화, 현재의 영내 세력 균형의 변화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런 공간이 발생했을 때 그런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몇 가지 지금까지 30년 이상 진행되어 온 북한의 핵 문제, 그래서 더욱더 복잡해진 환경, 그 전략적 균형 환경에서 어떻게 위협을 감소시킬 것이냐라는 고민에서 저는 발제문에서는 오각 평화론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 오늘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경쟁 전략입니다. 둘 다 상호 의존적이고요. 이런 두 개의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각 평화론은 프로시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본주의 평화론, 경제적 상호 의존론, 국제 제도론, 평화민주론, 민주평화론 지금까지 잘 알려져 있는 IR 이론들, 국제정치 이론들을 적용하는 것인데 핵심은 사실은 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원래 이론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북한에다가 서구적인 민주주의나 신자유주의적 경제를 이식시키려는 발상은 아닙니다. 이런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북한의 현실에 맞도록 단계적으로 수용성을 보고 적용함으로써 북한 스스로가 핵이 필요 없는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런 구조를 설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외과 수술적인 충격요법 대신에 정체성과 안보 문제, 안보 구조 자체를 이 장기적 존재론적으로 변화시키는 한의학적인 레짐 체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 북한 내부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경제적, 제도적 묘두를 이렇게 설계해 나가는, 순차적으로 쌓아 나가는 것이 핵심이고, 북한이 자발적인 핵 폐기를 할 것이라는 아주 당위론적이고 희망적인 기대는 벗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장기적인 시간을, 자산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프로시딩에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좀 더 강조시킨 것은 경쟁 전략입니다. 북한이 적대적 이익 두 개 국가론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또 북중러 협력을 통해서 워낙 전략적인 입지를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이벤트, 성과 중심의 정책이 실질적인 안정화,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기 힘들다고 보고,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냉전기 초기에 조지 캐넌이 이야기했던 봉쇄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조지 캐넌은 봉쇄 전략으로 번역은 되어 있지만 관여 정책에 가까웠고요. 폴 리츠가 이야기했던 적대 세력에 대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체제 경쟁으로 옮겨가는 NSC 68과 같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장기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전략적인 자산을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개입과 관여를 정책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 조지 캐넌의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독일이 빌리 브란트가 주창했던 대동방 정책, 다시 한번 또 끄집어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만 해도 동독과 관련된 이 동독과 기본조약을 체결할 때만 해도 서독 내에서 굉장한 많은 문제들, 그러니까 그 반대 여론들이 들끓었는데, 그래서 서독이 사실은 동독을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한 정책 아니냐라고 오해하지만, 여전히 당시에도 서독은 독일을 하나의 국가라는 헌법 조항을 유지한 채로 현실적으로 교류 협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외교적인 타협점으로서 대동방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조지 캐넌의 봉쇄 전략, 그리고 빌리 브란트의 오스트폴리틱은 사실은 군사적인 억제, 외교적 관여, 이 두 가지가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두 가지를 병행해 나갔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적대 속에서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이냐라는 고민들이 두 가지 접근에서 나왔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략적인 자산을 활용할 것이냐, 시간이라는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단기적인 승패가 아니라 그 구조적인 변화를 어떻게 설계해 나갈 것이냐라는 고민들이 두 가지 그 사례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전 박사님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서 뭐 다시 한번 강조드릴 필요는 없지만, 이 두 가지가 잘 되려면, 군사적인 억제와 또 대화 관여가 동시에 잘 되려면 결국은 견고한 국방 태세가 필요하고, 그것은 단기간에 또한 당장의 억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미국과의 포괄적인 협력 태세를, 동맹 관계를 잘 유지함으로써 미래에도 새롭게 야기되는 미래전 양상에도 어떻게 억제력을 갖춰 나갈 것이냐라는 고민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아마 두 번째 라운드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다만 우리가 많은 그 군사력을,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방 태세를 강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력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런 실행에 있어서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억제 수단을 무조건 공개하거나 과시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또 감추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전략적으로 숨기기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장기적인 전략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협 감소의 경로를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신을 쌓아가는 행위들을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신뢰를 쌓아갈 것이냐라는 고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이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 성과, 임기 내 성과 이런 것에 매몰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이냐, 그리고 위협을 감소시켜 나갈 것이냐라는 새로운 안보 전략을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손한별 교수님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주장이 평화, 그다음 외교, 뭐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방 태세가 확립이 돼야 된다. 그런데 확립이 돼야 한다는 것도 구조적인 발전을 따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요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지금 제가 이게 보니까 구조적인 제약과 시간적인 제약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이 공간에서요. 지금 벌써 마칠 시간이 근 10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손한별 교수님한테는 따로 제가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정경주 박사님이나 다른 분들과 좀 중복된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저 김한근 교수님부터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한 2분 내지 3분 내로 간단 명료하게 아까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말씀하신 안미 경중에 관한 내용과 이번에 타임즈의 내용을 종합해서 본다면은 한국과 미국 중에서 안미 경중을 사용할 수 없어서 어느 한 나라를 택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교 역할을 하시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런 해석이 한국 내에서 분분했던 이유는 가장 우려하는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하에서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이분법적 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많은 오해가 생겼다고 봅니다. 한국은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또 한국 내부의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 진영화 구도가 심화되다 보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즉 국내 정치적인 요인들이 국제 대외 정책에도 투영돼서 이분법적인 해석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가 조금 더 유연한 생각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적 우선순위는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의 대내외적 상황을 본다면은 현재 민주주의 시장 경제 그리고 대북 억제력에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 정책적 우선순위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단 한국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또 현실적으로 사회문화 교류와 지정학적 위치로 본다면 한국이 한중 협력을 포기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니까 이런 정책적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우리의 대외 전략을 계속해서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략적 자율성에 대한 이해와 실행이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전략적 자율성에 오해가 없도록 한다면은 전략적 자율성은 군사 안보 동맹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 통상, 정치 외교에도 있습니다. 유럽의 사례를 보더라도 러우 전쟁 이후에 군사 안보적인 전략적 자율성은 줄어들었지만 사회 문화면은 더 확대시켰고 모든 나라들이 미중 사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전략적 자율성을 고민하는 부분은 경제 통상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한국 사이에 전략적 자율성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하라고 하는데 한국이 얘기하는 전략적 자율성은 자강에 방점을 두고 있고 중국이 얘기하는 전략적 자율성은 미중 사이의 중립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해석은 앞으로도 조율이 돼야지 한국이 정확한 한중 관계 또 대미 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 주셨는데요. 말씀드리기 앞서서 아까 이제 대통령께서 인내를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거를 좀 적극적인 인내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라는 것은 이제 바로 이 결실이 나오지 않아도 우리 손한별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적극적인 액션을 하지만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거나 우리가 바로 무엇을 하기에 급급하지 않는 우리의 골은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뭐 기후 변화 대응, 전염병, 수자원 관리 이렇게 사실은 여기 계신 많은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 그런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시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시도할 수 있는 그 툴도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습니다. 뭐 한중일 TCS 협력 그 프로젝트라든지 그다음에 정부가 관여하고 있지 않은 민간 주도형 뭐 시스캡이라든지 또는 정부가 끼어들어 있습니다만 소자자 협력의 플랫폼, 빅타라든지 아세안 베이스드된 여러 가지 플랫폼들 있지 않습니까? 북한도 들어와 있는 유일한 지역 협의체죠. 그런 것들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창의적인 해법도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엉뚱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만 지난번 그 한미 정상회담 때 나왔던 예를 들면 이제 북한이 하고 있는 그 갈마 그 문화 단지 같은 것들 그런 식으로 문화 산업 단지를 뭐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 같이 뭔가 추진을 해본다든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창의적으로 고민을 해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반복적인 실망을 주거나 국제사회의 우려를 중복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뭐 제 생각엔 뭐 제3자 에스코라든지 감사, 투명성 확보 이렇게 어떤 제도적인 기제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신뢰를 구축한다. 그래서 우리가 상호 이제 믿는 그 신뢰적인 관계 하에서 뭔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협력을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이런 것을 목표로 한다라는 점에서 과거와는 약간 더 차별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철훈입니다. 사회자께서 한 두 가지 정도 질문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북한 사이의 남북 관계를 이제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단계, 가장 우선적인 조치가 무엇이냐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정부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남북한 사이에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대화에는 꼭 남북 당국 간 대화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간 단체들이 북한 당국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그런 것들도 역시 대화를 재개한다. 그런데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고, 통일부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 민간 단체들이 북쪽 사람들을 제3국에서 만나고 하는 것들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이 돼 왔었는데, 그것들을 제도에 맞춰서 신고만 하면 만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션에 이어지는, 옆방에서 이어지는 5-1 패널인가 세션 5-2에 참석하시는 분들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국제 한반도 평화 포럼을 뭐 이렇게 광고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쪽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관련해서 공약집에도 있었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간한 자료에도 있었고 최근에 정부에서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던 3단계와 최근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새 단계가 약간 워딩이 다르다라고 하셨는데, 큰 틀에서는 뭐 워딩이 다른 건 사실이지만 큰 틀에서 그 의미가 다르다거나 단계가 완전히 따로따로 노는 구별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위성락 안보실장도 대통령이 최근에 사용하신 표현과 비슷한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봐서는 뭐 완전히 다른 것이다, 혹은 의미가 차별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대북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이재명 정부가 총괄적인 국정 과제를 통해서 내세우고 있는 목표와도 같습니다.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과는 크던 작던 상관이 없고 작은 것부터 빨리빨리 성과 낼 수 있는 것부터 빨리빨리 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가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대북 정책이나 남북 관계에 관련해서도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접경 지역의 주민들의 삶에, 일상생활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쳤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한 것은 사실 이 자리에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였는지를 상상하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향이 접경지여서요, 부모님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따르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정도, 뭐 동물이나 소 같은 경우에는 유산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아이들을 밖에 내놓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런 기괴한 소음들이 들려왔는데, 이 정부 들어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성과들을 거둬왔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그 아까 인내심 말씀도 있었는데,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열릴 때까지 두드린다는 취지로 지금 이재명 정부는 아마 대북 정책을 추진하려는 그런 기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말을 길게 하기보다는 손 교수님한테 시간을 더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사회자께서 질문해주신 우회하는 접근과 관련해서 우회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회를 할 수 있는 통로들이 많아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북한과 관련된 문제들을 우리가 다룸에 있어서, 그러니까 대북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대북 전략을 다루기 위한 친구들, 연대할 수 있는 국가들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때문에 북한으로부터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보여지기를, 우리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고
그리고 인권과 그리고 다자주의를 생각할 수 있는 국가라는 점을 국제사회가 계속 인식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방향성에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가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심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이제 북한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전략으로서 다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역량은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력이 될 것이고요. 그 경제력은 앞서 말씀드렸던 AI나 반도체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많은 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공통된 의제와 관련해서 주도적인 노력들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방태세와 관련해서 다자적인 협력들을 많이 추진해 왔는데, 그러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연대를 해왔던 국가들을 잃어가면서 새로운 연대하는 국가를 얻을 수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연대했던 국가들과의 신뢰를 계속 쌓아가는 과정 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소홀했던 국가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완화해가는, 조정해가는, 그리고 개선해가는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국제사회에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냐. 앞서 패널에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식의 교류에 목말라 있는 북한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제사회, 사실은 북한이 국제기구들에 대한 활용성, 그리고 유엔에 대한 가치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를 통해서 북한과 지식교류, 지식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한반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기후변화, 그리고 지리적인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북한에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교류를 제한하기보다는 국제사회를 경유하거나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지역에서의 군비 경쟁이 강화되는 것과 관련해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 역시도 이것을 사실은 계속하고 싶은 생각 외에 이것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노력들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한국이 유도할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그 안에서 북한 문제를 같이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분의 그런 아주 인사이트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송 교수님의 질문을 남겨놓은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어차피 이 세션의 최종 목표는 지금 국가안보 전략 목표에 대한 부분을 도출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가장 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송 교수님은 거기에 대한 연구도 지속해 왔고 지금 또 거기에 관련된 업무도 좀 하고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서에서 우리 국가안보 전략 목표라고 하는 것이 한 개만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한 서너 가지가 나온단 말이죠.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제재 정착, 두 번째는 지역 그다음에 세계 평화 기여, 그다음에 국민 일상을 보호하는 안심사회의 고연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목표는 과연 무엇이 돼야 될지 한 두 가지 정도만 제시해 주시고, 또한 그러한 두 개의 목표 중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이 돼야 될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반도의 평화 체제 정착이 우선점이 돼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한 글로벌 책임 강국의 방점을 두어야 될 것인지, 막 그러한 위계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에 대한 간략한 의견을 3분 이내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하십니다. 네. 말씀드리고 제가 뭐 지금 현재에 있어서 이 정부, 이재명 정부가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은 같이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여기 계신 분들하고 제가 하나만 그냥 그 구체적인 기조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러 이야기한 것처럼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견국으로서 또
또 여기 끼어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 속에서 끼어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모든 걸 다 주도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로 활용해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한 우리가 처해 있는 전략 환경에 어떻게 잘 적응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1번이겠고요. 두 번째는 또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을 우리가 또 새로운 환경 속에서 우리의 운용의 폭을 전략적 자율성을 만들어낼 수 있으려면 또 우리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앞선 세션에서도 그렇고 전 박사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도 국제사회에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인데 사실 능력이 없으면 협력도 잘 안 됩니다. 그들이 원하지도 않고요. 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나토가 우리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유럽 국가들에게 제시해 줄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을 어떻게 축적해 나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잘 적응해 나가고 또한 우리의 능력을 축적해 나갈 때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이성훈 박사님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면 예전에는 한반도로부터 우리 지역사회의 안정을 만들어 나가고 우리 동아시아의 평화를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았는데 이제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 외부로부터 전략적인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좀 더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다시 한번 한반도로 끌어올 수 있는 그 힘을 끌어올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것이 우호적인 환경의 쉐이핑 조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기조에 더해서 하나만 딱 말씀 더 드리면 결국은 위기 관리이고요. 사실은 이 모든 군사적인 긴장, 전략적인 안정성을 높이는 게 단기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할 것인데 그것은 안정성은 결국 먼저 공격할 이유가 없고 공격을 해도 별로 얻을 것이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안정성이고요. 9.19 군사합의 오늘 같은 날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요. 당시에 대해서 평가는 양극화되어 있기도 했지만 이 위기 안정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합의입니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9.19 합의의 단순한 복원은 아니고요. 우리가 유럽의 사례로부터 굉장히 많은 로드맵들을 가지고 있었고 수많은 위기 조치의 목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그만큼의 신뢰가 없었기 때문인데 우리가 친구로서 트러스트를 가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당장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회담장에 같이 앉을 수 있는 컨피던스를 키워나가는 것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우리 단기적으로는 위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 지난한 과정을 잘 시작해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네요. 우리 청중분들한테 시간을 네, 한 분만 그 간단하게만 질문해 주십시오. 네. 예, 이렇게 저기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유엔으로 이제 가실 직전에 또 이렇게 중요한 포럼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피스메이커가 되려면은 미국이 유엔을 창설하고서 퍼스트 국가가 됐는데 미국으로 하여금 그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세계 문제를 이끌어가도록 우리 이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나서면은 또 우리 이제 그 한미일 북중러 이 두 관계도 그런 6.25 전 상황이 아니고 이제 이런 유엔의 권고가요 이렇게 이제 그 1991년도에 두 국가로 이렇게 나가도록 했던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 북한에서 또 유엔을 존중한다고 그러니까 아주 그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한 분.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발표들 다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저는 튀르키예에서 뮤니레이라고 하고 튀르키예에서 국제관계 전공했고 현재는 서울대 국제대학원 한국학 석사 과정에서 한미동맹과 전략적 자율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한권 박사님과 정경주 박사님께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이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려 할 때 이러한 이중 전략이 안보 전략의 일관성에 어떤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미동맹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도 전략적 자율성이 우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전략적 자율성 없이 한 강대국과의 동맹 관계, 비대칭 관계에서 한쪽으로 너무 의지하게 되면은 두 가지 현상이 납니다. 하나는 강대국이 전략적 부담을 가져서 어느 순간에 부담 이렇게 멀리하려는 모습이 있고요. 또는 지정학적 정세가 변하면 언제든지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방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전한 파트너십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전술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도움이 필요했던,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우크라이나와 타이완이 현재 마주하고 있는 현실, 만약에 한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갖고 건전한 파트너십을 미국과의 동맹에서 만들어가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이러한 두 가지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정책적 최우선 목표인 한미동맹의 공고함 위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한중 협력을 만들어 나간다면 전략적 자율성은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관계가 잘 설명된다면은 한미 동맹에서도 좋은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고 병행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실은 서로 모순적이게 보이는 정책들을 동시에 많이 추진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한국처럼 중국이냐 미국이냐를 단선적으로 모든 정책에 일관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국가들 역시도 어떤 정책은 중국과 더욱 협력하고 어떤 정책은 미국과 더 협력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역시도 좀 더 앞서 말씀해 주셨던 분들 말씀처럼 이분법적인 사고를 이제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중국과 관련해서도 중국이 한국과 기업 협력을 하는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국에게도 있고 한국에게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넓혀 나가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고, 다만 그런 것들을 할 때에 문제는 우리가 계속 추구해야 되는 원칙들을 얘기하는 방향성은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을 잃어가는 방향이 아니라 중국에게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추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정책들을 수립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예측 가능성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예측 가능성을 줄 수만 있다라면 중국과 협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협력의 그 풀은 미국과 그리고 중국과 다르기도 하고 또 겹치기도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어느 한쪽을 택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훌륭한 발표와 또 두 분의 질문 아주 감사드립니다. 한 2분 동안 제가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국가안보전략과 평화공존이잖아요. 어쨌든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한반도 평화공존과 비핵화 3단계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저는 조금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좀 체계적인 프레임 틀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런 한반도 평화 공존을 추동하기 위한 추동력이 과연 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그것이 뭐냐 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신뢰 구축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북미 대화에 있어서의 피스메이커와 베이스메이커의 역할을 조화롭게 이렇게 이루어가는 부분이 또 한 가지 추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중 관계, 한러 관계, 주변 국가의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두 가지 축을 또 제대로 톱니바퀴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그러한 선순환 구조, 이 세 개의 추동력을 가지고 선순환을 시킴으로써 한반도 비핵화,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공존, 이런 부분들이 좀 효과적으로 굴러가지 않겠냐 하는 그런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요.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 그 마무리 발언, 이런 부분들이 국가안보 전략서에 좀 포괄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을 국가안보실이나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수고하신 우리 5분의 패널, 그리고 그동안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청중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